오는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한미 양측에서 예년의 2배 병력이 참가합니다. 육군과 해병대가 합동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측방 방어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과 해병대 2사단의 합동 포사격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군 1함대는 동해안 인근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북한의 해상 테러 도발에 대비한 합동 해상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긴급 당정협의에서 오는 3월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병력은 미군은 예년의 2배, 우리 군은 1.5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키리졸브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4월에 예정된 키리졸브 4리글 연습은 우리 군은 작전사와 전방군단, 후방사단 등의 부대, 그리고 총 병력 29만여 명이 참가하여 예년의 1.5배 수준이고 미국군은 기갑여단, 전투항공여단, 해병기동여단,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의 전력과 총 병력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예년의 2배로 증가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될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 군은 단호한 대응을 위해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했고 확성기 방송의 수적 질적 우위를 유지해 김정은 정권의 폭정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한 추측성 주장이 많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추측성 주장으로 소모적 논란이 확산됨으로써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사드 배치 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을 믿고 단합된 힘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한미 공동실무단의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는 전자파나 환경 문제가 크게 위해되는 시설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초로 충분한 억제력과 대응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핵무장 잠재력 보유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초로 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 수단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과 대응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자주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김정은이 대남 대테러 역량을 적극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점검 긴급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등 공작기관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테러 공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테러 유형으로는 반북활동, 탈북민, 정부 인사들에 대한 위해 등이 있으며 테러 형태로는 독극물 공격이나 특정 인사 테러, 중국 등으로 유인 후 납치 가능성, 반북 인사들에 대한 협박 소포나 신변 위해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정수장 또는 발전소 등 국가기관시설도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과 해병대 2사단이 합동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적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수도권 방어의 핵심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적이 우리 영토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감행한 상황. 군은 지체 없이 응징태세에 돌입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적의 규모와 포격 원점 위치를 파악해 작전 통제소로 정보를 전송하자 곧바로 해병대 2사단 K-55 자주포가 사격을 시작합니다. 적 지휘소와 지원 세력의 위치를 포착한 육군 수도포병여단 K9 자주포도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적 화력 도발을 최단 시간 내 응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훈련에서 K9 자주포 3발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3초. 전면전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도 K9과 105mm 곡사포, K-55 자주포는 신속하게 포격을 가합니다. 계속되는 북한군의 도발 속에서 이번 훈련은 포대 임무 수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간 언제 어느 때서라도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김포반도의 육지와 강을 완벽히 방어해야 하며 육군과 해병대의 상호 합동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동 포탄 사격의 목적은 육군과 해병이 실전적 포탄 사격을 통하여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 정확, 충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여단은 화력 전투준비 태세를 격상시키기 위해 대대별 전투수행 방법 토의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해군이 18일 동해상에서 해경과 함께 북한의 해상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함정과 헬기 등 다양한 해군 전력이 참가해 입체적인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테러범들이 동해항에 정박 중이던 상선을 탈취해 영해 밖으로 도주하는 상황. 해군과 해경함정이 긴급 출동해 피랍 선박의 항로를 차단하고 해군 특수전전단 저격수들이 고속단정에서 엄호 사격을 하는 사이 UH-60 헬기와 해군 해경합동 대테러팀이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해군 해경 합동 해상 대테러 훈련은 북한의 해상 테러 위협에 대비해 해군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경비함 등 모두 9척의 해군 해경 함정이 투입됐으며 해군 UH-60 헬기와 특수전 전단, 해경 특공대로 구성된 합동 대테러팀 등 해군 해경의 다양한 전력이 훈련에 참가해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까지 합동 전력으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피랍 선박에 오른 대테러팀이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던 가상의 테러범들을 진압하고 인지를 구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적 테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적이 해상에서 도발하면 한치의 오차 없이 현장에서 완전 경멸하여 테러는 곧 자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주겠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는 이번 합동 해상 대테러 훈련에 이어 19일에는 동해상으로 침범하는 북한 선박을 저지하는 훈련을 하는 등 다양한 적 침투 상황에 대비해 대응 절차를 숙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남한강에서 문교 구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교는 강과 하천 등에서 자체 도하 능력이 없는 전투 장비를 뗏목 형태로 도하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부대는 작전 지역 일대에서 문교의 일부가 파손된 우발적인 상황을 부여해 전시작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동계 악조건 속에서 장애물 극복 능력을 키우며 임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동계 악조건에서도 퍼스트인 라스트아웃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공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투 임무 위주의 사고와 자세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훈련할 예정입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4번째 시간입니다. 만만치 않은 무게의 총기를 들고 집총제식 훈련에 나선 예비생도들, 총기의 무게만큼이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교관과 분대장생도, 예비생도들이 하나가 된 집총제식 훈련장은 겨울 날씨를 무색해 할 만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어를 여러분들 눈높이까지 내린 다음에 오른손을 뻗어서 권총 손잡이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는 거야, 알겠지? 받들어! 처음 접해보는 집총 제식에 어리둥절한 예비생도들. 교관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럴 땐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제격. 예비생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 올려라. 그건 잡는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약지와 새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디귿자 모양으로 모든 손가락을 펴서 가늠세울 부분 잡고 총기 지지하는 것이다. 지도생도의 꼼꼼한 설명과 예비생도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점점 효과를 나타냅니다. 새끼 발가락 옆이다. 총기의 무게가 자연스레 적응된 만큼 예비생도들의 동작 또한 자연스레 집총 제식에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지도생도의 눈엔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앞에 총. 하나, 둘. 잘했다. 이때 총열이 눈까지 온다. 네. 하박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해야겠나. 네. 바로. 총 만지는 것도 처음이고 무게도 무거워서 많이 힘들었지만 친절하신 설명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총이랑 약간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이 다 미세하게 다른 동작이라서 그거를 다 외우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 발생 시 전장 투입을 위한 군장 결속 훈련. 물품을 싸는 순서와 위치들이 여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데요. 기억을 더듬어 군장 결속에 돌입. 생각보다 크지 않은 군장 안에 필수 물품을 넣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대한 꾹꾹 눌러 부피를 줄이고 군장 안에 밀어넣지만 정말 마음 같지 않습니다. 군장, 군생도가 2분 후에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다 썼어.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쌌어. 네. 거의 다 싼 것은 싼 것이 아니다. 예비생도들. 네. 다 쌌어. 아닙니다. 전투화로 밟아서라도 보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다. 예비생도들에게 대충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끈 처리까지 깔끔하게. 드디어 군장이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특히 두꺼운 모피가 너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지금 다운도 흘리고 너무 힘듭니다.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과 장비를 방어하며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각계 전투. 오직 맨몸을 이용한 훈련. 거친 입김을 내뿜으며 각계 전투 훈련장을 누빈 예비생도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기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제2자연과학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먼저 제2자연과학원 어떤 조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그 제2자연과학원은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 ADD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무기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시스템은 이제 그 과학원 있죠, 국가과학원 있죠. 국가과학원은 이제 민간과학원. 우리에 따지면은 뭐 키스트, 뭐 과학기술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제2자연과학원은 ADD처럼 이제 각종 무기 장비를 생산하는 데고, 그 핵무기도 여기 생산합니다. 이제 연구합니다. 연구. 그리고 제3자연과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남 공작원들 있죠. 간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장공비, 여기에 대한 필요한 공작 장비들을 생산하는 게 제3과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청기, 독침,
그다음 정탐 기제, 통신 기제,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제3과학원에서 자연과학원에서 생산을 하죠. 네, 박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2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근데 무기 장비 분야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뭔가 이 두 기관이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서로 뭐 제2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네.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어쨌든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쨌든 제2자연과학원에서 무기를 연구 개발하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제품까지 제2자연과학원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됐다. 그러면은 제2경제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그 무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 생산된 무기는 병기구기를 통해서 인민무력부로 이동되고 각 부대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2자연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하연구소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양에 그 본부가 있고요. 그 본부에 13개 연구소가 있는데 전체 연구소는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해군, 공군,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한 60여 개 되는데 모두 숫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어떤 명칭 로켓이다, 뭐 로켓 연구소다 이런 게 아니고 166 연구소 하면은 로켓 연구소고 그다음에 628 연구소다 그러면은 발동기 연구소고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그 13개 위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북한이 이제 지금은 동창리인데 과거에는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에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거기에는 로켓 발사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심포는 북한에서 가장 큰 함정 건조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해군 선박 설계 연구소가 있고 남포에는 해군 전자 연구소, 뭐 탱크 연구소, 공병연구소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연구원들의 대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반 북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뭐 고위 간부급 대우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거기도 이제 연구사가 1급, 2급, 3급, 4급, 뭐 5급 연구사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직책가 있는데 4급 연구사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연구사들이 뭐 식량은 물론이고 고기, 기름, 식용유, 그다음에 밀가루, 옥수수, 감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한테 주는 배급에 훨씬 더 특별 대우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TV, 컴퓨터, 냉장고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특급 대우 중에 특급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 고위 간부들과 비교를 할 때 일반인들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반 이제 우리 그 군의 이제 장병들한테 배급은 사실은 나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전에 식량,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곡물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소금국에 그 시금치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배급은 전혀 못 받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 배급받는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배급 체계는 매일 공급되는 1공급, 그다음에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주는 3일 공급, 그다음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주공급,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주는 월공급인데 연구사들은 4급, 5급, 그러니까 4급, 3급 연구사들은 월공급 대상 정도 되고 그것도 올라가면은 주공급 대상자 정도 된다면은 북한에서 약 한 30만 명 안에 드는 그 정도의 특별 대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연구사가 되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뭐 아주 그러니까 대우가 워낙에 좋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재 중에 수재들이 모이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학 공과대학, 공업대학이죠. 평성 이과대학 이런 이 세 대학이 이쪽 그 이공계 분야에서는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재들이 다 몰려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거 좀 뭐 사실 여쭤보기 좀 그런데요. 뭐 아무튼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수입으로 따지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배급은 받죠. 배급은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이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북한도 그 소위 뭐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소위 깡패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군사 협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공동 연구도 하고 예를 들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그쪽으로 다 수출이 됐거든요. 기술 수출까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연구사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그쪽에서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받는 월급 플러스 거기서 또 월급 받는데
한 1년에 그 10,000불 정도, 북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10,000불 정도를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북한 안에 앉아 있어도 이 각종 외국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필요하니까 제2자연과학원에서 필요하니까 번역을 시키거든. 그 번역을 시키면은 또 엑스트라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부수입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특별 대우 중에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드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님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60%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도 일부 황당한 괴담에 휩쓸려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의 위협 앞에서 님비가 기승을 부려 내부 갈등만 증폭된다면 이보다 한심한 안보 불감증은 없을 것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